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한 남자만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녀는 그 누구의 명령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14일 동안 단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연려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랑, 권력보다 사랑을 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화순옹주였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강렬했던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58년 1월 어느 추운 새벽, 창경궁에서 급하게 나온 가마 한 대가 한양 길거리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마 속에는 80 가까운 나이의 영조가 타고 있었죠. 노왕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주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마 안에서 몸을 떨고 있었는데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었죠. 가마가 도착한 곳은 한 양반 저택이었습니다. 바로 김한신의 집이었는데, 그런데 김한신은 이미 2주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영조가 찾아온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 때문이었죠. 화순옹주가 남편의 뒤를 따르겠다며 14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거든요. 대문이 열리자마자 상복을 입은 하인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향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영조는 서둘러 안쪽으로 들어갔죠. 신하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이기 이전에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침실로 들어간 영조의 눈앞에는 뼈와 가죽만 남은 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눈은 깊게 패였고 입술은 말라서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죠. 간신히 생명만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조가 딸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아비 생각해서라도 음식을 좀 자시거라. 영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화순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만 미약하게 움직였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조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곁으로 가겠다는 마지막 의지였죠. 영조는 직접 미음 그릇을 들고 숟가락으로 떠서 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나 화순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미음은 입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영조의 손이 격하게 떨리면서 미음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침실을 가득 채웠죠. 제발, 제발 살아다오. 영조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화순의 몸은 깃털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영조의 품속에서 화순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아버지를 위로하려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1758년 2월 18일 화순옹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정확히 14일 만이었죠. 영조는 딸의 시신을 안고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죽였구나 라며 통곡했습니다. 이제 화순옹주의 삶을 처음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1720년 영조가 왕위에 오른 해에 태어난 화순옹주의 어머니는 정빈 이씨였습니다. 역관 이준철의 딸로 후궁이었는데 중인 출신이었지만 아름다움과 지혜를 모두 갖춘 여인이었죠. 정빈 이씨는 영조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정빈을 가리켜 나의 동지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정빈의 신분상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중인 출신 후궁이라는 것 자체가 궁중에서는 낮은 지위였거든요. 화순옹주가 태어난 날 창덕궁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산실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영조가 서둘러 달려왔죠. 공주마마이십니다. 상궁의 보고에 영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전 정성왕후의 표정은 차가웠고 궁중 여인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중인 출신 후궁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거든요. 왕의 딸이긴 했지만 왕비의 딸은 아니었으니까요. 적서의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에서 화순옹주의 지위는 애매했습니다. 1721년 12월 26일 정빈 이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28의 젊은 나이였죠. 2살배기 화순은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침전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어마마 어마마 하며 빈 침전을 헤매면서 어머니를 찾았죠.
궁녀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를 찾아 울다가 지쳐서 잠들기를 반복했고 며칠 동안 음식도 거부했습니다. 영조가 직접 와서 달래야 겨우 죽 한 그릇을 먹을 정도였죠. 영조는 정빈의 죽음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영조실록에는 정빈을 잃고 통곡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사흘 동안 정사를 보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 이듬해 서덕수라는 자가 고변을 올렸거든요. 경종을 독살하려던 자들이 먼저 정빈에게 독을 시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영조는 분노해서 서덕수를 국문 끝에 처형했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빈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이 궁중에 퍼졌거든요. 독살된 후궁의 딸이라는 불길한 낙인이 화순에게 찍힌 거죠. 화순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언니도 없는 궁궐에서 거대한 창덕궁이 감옥처럼 느껴졌죠. 영조는 딸을 더욱 엄격하게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과 여교경을 읽게 하고 여계와 여범을 암송하게 했죠. 왕의 딸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사치를 경계하고 검소함을 숭상하라. 화순은 묵묵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비단과 보석을 진상품으로 가져왔을 때 영조가 화순에게 이것들을 보거라라고 했습니다. 화순은 눈을 감으며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사치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6살 아이의 대답이었는데 영조는 감탄하면서 과연 내 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영조실록에도 기록되었죠. 신하들도 칭찬했지만 화순의 행동은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거든요.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화순 옹주가 10살이 되던 해부터 영조는 딸을 자주 곁에 두었습니다. 편전에서 신하들과 국정을 논할 때도 화순을 옆에 앉혔죠. 왕의 딸도 나라 일을 알아야 한다. 신하들은 불편해했지만 영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순은 총명했거든요.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정서를 줄줄 외웠으며 시문도 지었습니다. 영조는 딸의 재주에 놀라면서도 네가 사내였다면 훌륭한 신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칭찬이라기보다는 한탄이었죠.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쉽다는 뜻이었습니다. 1731년 화순이 12살이 되던 해 영조는 딸의 혼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정치였고 영조는 노론과의 결속을 다지고 싶어 했습니다. 간택이 내려졌고 전국의 명문가 자제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한신이라는 16살 청년으로 노론 명문가 김문경의 넷째 아들이었죠.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으며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화순은 김한신을 처음 본 순간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 앞마당에서 김한신이 활을 쏘고 있었는데 10발을 쏘아서 모두 명중시켰거든요. 화순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고 김한신이 고개를 돌렸을 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한신이 공손히 인사했고 화순은 얼굴이 붉어졌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732년 3월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창경궁 명정전에서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죠. 화순은 붉은 활옷을 입고 무거운 족두리를 썼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김한신과 함께할 미래가 기대되었거든요. 첫날 밤에 김한신이 공주마마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화순이 저를 공주가 아닌 아내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죠. 김한신이 미소를 지으며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로 다짐했고 정략 결혼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혼인 후 화순옹주는 김한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북촌 가회동의 큰 저택이었는데 노론 명문가의 위세가 대단했지만 화순은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라 보였거든요. 궁에서 나왔으면 궁의 법도는 잊으시오라는 날카로운 충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김한신이 화순을 감쌌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화순을 왕의 딸이 아닌 며느리로만 대했거든요.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제사 때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화순은 김한신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김한신도 화순을 아꼈고 둘은 진정한 부부가 되어갔죠. 저녁이면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김한신이 시를 읊으면 화순이 화답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둑을 두기도 했는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부부의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740년 영조가 탕평책을 강화하면서 노론과 수호론을 고루 등용하겠다고 했을 때 노론이 반발했거든요.
김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노론의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상소가 올라갔고 영조는 분노해서 김문경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 영조와 김문경이라는 장인과 사돈의 대립 속에서 화순과 김한신은 난처해졌습니다. 김한신이 화순에게 아버님과 장인 어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화순이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됩니다라고 위로했죠. 화순과 김한신은 결심했습니다. 정치에서 멀어지기로 한 거죠. 김한신은 벼슬을 사양했고 화순은 궁 출입을 줄였습니다. 둘은 조용히 살기로 했는데 책을 읽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1750년 화순이 30이 되던 해에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영조는 새 왕비를 맞았습니다. 정순왕후 김씨로 15살의 어린 왕비였는데 김한신의 친척이었거든요. 정주 김씨 가문으로 화순과 정순은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화순을 자주 불러서 동서님 궁중일을 가르쳐 줍시오 라고 했고 화순은 성실히 가르쳤지만 불안했습니다. 정순왕후에게서 야심이 보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감추지 못하는 권력욕이었습니다. 이 무렵 김한신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의원을 불렀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화순은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끓였지만 김한신의 병은 깊어만 갔죠. 1758년 2월 4일 새벽 김한신이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42살이었고 화순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김한신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화순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컸거든요. 영조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사위를 잃어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위로했습니다. 장례를 정의품 판소의 예로 치르라고 명했는데 파격적인 예우였지만 화순은 듣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김한신의 시신만 바라볼 뿐이었죠. 장례식이 치러지고 상여가 나갔는데 화순은 따라가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여인은 상여를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조선의 법도 때문이었죠. 화순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서 상여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화순은 음식을 거부했고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러면 안 된다고 달랬지만 화순은 저는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소식이 영조에게 전해졌고 영조가 급히 와서 화순아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화순이 아버님 저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을 때 영조는 미쳤느냐? 어찌 아비를 두고 죽으려 하느냐? 라고 절규했습니다. 화순은 대답하지 않았고 영조는 매일 찾아와서 미음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숟가락만 들어라. 조선의 왕이 딸 앞에 무릎을 꿇는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화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화순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의원이 며칠 못 버티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영조는 절망하면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화순이 좋아하던 떡을 만들어 와서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떡이다. 한 입만 먹어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를 저으며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 곁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했죠. 14일째 되던 날 화순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딸을 품에 안고 제발 살아다오 라고 애원했을 때 화순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화순 옹주는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39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 죽음을 선택한 여인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4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한 달 사이에 사위와 딸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화순의 시신은 김한신의 묘 옆에 묻혔고 부부가 나란히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묘 앞에서 한참 서 있으면서 너희는 저승에서라도 함께 행복하거라 라고 쓸쓸한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서는 영조의 등이 구부러져 보였는데 궁궐로 돌아온 후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밤이면 화순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했고 낮에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죠. 화순의 죽음 이후 영조는 자주 딸을 떠올렸습니다. 신하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문득 화순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쉰이 넘었을 것이다. 손자도 보았겠지라는 쓸쓸한 회상을 했죠.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세상을 떠날 때 임종 직전에 화순아 이제 아비가 간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잊지 못했던 거죠.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었지만 한 딸의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고 자책했던 영조였습니다.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83년 정조가 즉위 7년째 되던 해에 신하들을 불러 화순 고모의 정절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신하들이 의아해하자 정조가 선왕께서는 아버지였기에 그러셨다. 그러나 나는 조카다. 고모의 뜻을 기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조는 예산 용궁리에 연려문을 세우라고 명했고 그 문은 홍문이라 불렸습니다. 붉은 문이라는 뜻으로 정조를 상징하는 색이었죠. 문 앞에는 비석을 세웠고 정조가 직접 비문을 지었습니다. 화순옹주는 왕의 딸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았다. 남편을 사랑하여 죽음을 택했다. 그 정절은 높으나 그 선택은 슬프다. 정조의 비문은 찬양과 애도를 동시에 담았는데 단순한 연려 칭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화순옹주의 뒤를 따라 죽는 여인들이 늘어났고 양반가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거든요. 정조는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정조실록에는 정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강요된 정절은 폭력이다라는 정조의 고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연려 정책을 재검토해서 과도한 정절 강요를 금지했지만 이미 굳어진 관습을 바꾸기는 어려웠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연려 풍조는 더욱 심해졌고 정절이 여성의 최고 덕목이 되었습니다. 화순옹주는 그 상징이 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화순이 원했던 것일까요? 화순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산 용궁리에는 화순옹주의 연려문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에 바랜 홍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정절을 지킨 훌륭한 여인일까?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화순옹주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갔거든요. 그것이 죽음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선택의 자유는 거의 없었지만 화순은 죽음으로써 자유를 택했습니다. 화순옹주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정절은 무엇인가? 여성의 삶은 무엇인가? 시대는 변했지만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화순옹주, 그 이름 석자에는 조선시대 여성의 비극과 숭고함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